31살의 하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경력도 수입도 삶의 리듬도 완벽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그녀 자신도 이제 삶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믿고 있었다. 3살 연상의 민준과는 3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고 서로의 부모는 아직 몰랐지만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가던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이 틀어졌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임신 확인서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반응은 어색하게 차분했고 그는 지금은 부산에서 중요한 업무 중이라며 며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다. 이상했다. 하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연애 초반 민준이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다. 그의 고향이 남양주라는 사실도 예전에 보험 서류를 대신 처리해주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민준의 주민등록 주소를 따라 남양주 외곽에 있는 주택가로 향했다. 그곳은 조용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중년 여성은 낯설었지만 그녀에게서 민준의 인상이 느껴졌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민준의 여자친구이며 급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민준이요? 제 남편인데요?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되물었고 곧 다른 가족들이 나와 그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하리는 임신 사실을 고백했고 그녀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분노와 경멸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민준은 출장 중이라며 자리에 없었다. 하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시당했고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며 쫓겨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가슴에는 차가운 무게만 남아있었다. 민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끝내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세상으로부터도 사랑으로부터도 그리고 이제는 가족으로부터도. 하리는 부모님께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었고 그러나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하린이 이 아이를 낳겠다면 당장 이 집을 나가라고 말했다. 그날 밤 하리는 2개의 여행 가방과 한 줌의 자존심을 가지고 부모님의 집을 나섰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 북부의 작은 원룸이었다. 벽지는 오래되었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하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회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냈고 생활비는 예금으로 버텼다. 그래도 그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니고 조심스럽게 식단을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때때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로 존재하는 생명이라고. 어느 날부터 문 앞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우유와 과일, 종합 비타민을 두고 갔다. 처음엔 관리실의 실수라 여겼지만 며칠 후에도 계속되자 의문이 커졌다. 그러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쳤다. 그는 지호였다. 5해 전 그녀와 짧지만 깊은 사랑을 나눈 사람이었다. 미국 유학을 위해 그녀와 이별했던 그가 이제 서울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상황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몇 주 전부터 근처에 살며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하리는 울고 싶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던 자신이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원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판단도 동정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하리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러나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단단한 빛이 자라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어도 좋았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았다. 다만 하리는 이 생명을 온전히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가 그녀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하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경제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도 더는 가지 못했고 집세와 생활비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예금은 이미 절반 이상 바닥났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다. 한때는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저축이 이렇게 허망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하리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출산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감도 오지 않았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검색창에 떠도는 육아 정보는 현실감이 없었다. 병원에서 받은 안내 책자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라는 문장이 당연하다는 듯 적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가족이 없었다. 하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다. 지호는 여전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끝나면 종종 반찬을 들고 찾아왔고 병원 예약일이 있으면 함께 가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민준에 대한 이야기도 아이의 계획에 대해서도. 하리는 그런 지호의 태도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과거를 캐묻지 않고 현재만을 함께 해주는 그의 존재는 감정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를 붙잡아주는 끈 같았다. 어느 날 밤늦게 집 앞에서 쓰러질 듯한 기분에 앉아있던 하린에게 지호가 조용히 말했다. 출산 예정일은 언제야?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다음 주 금요일. 그 대답 이후로 지호는 매일 퇴근 후 그녀의 집에 들렀다. 집안을 둘러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꼭 필요한 준비물은 자신이 챙기겠다고 했다. 출산 당일 진통은 갑자기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날 밤부터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새벽에 급히 택시를 부르려다 지호에게 먼저 전화했다. 단 한 번의 벨소리도 울리기 전에 그는 전화를 받았고 10분 만에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안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안정을 느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모든 과정이 낯설고 두려웠다. 산모 동의서부터 수술 동의서, 보호자 서명까지 온갖 서류가 쏟아졌고 지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침착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다. 의사는 누가 보호자인지 물었고 지호는 망설임 없이 자기 이름을 적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이 끝났을 때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희미한 병실 조명이 그녀의 시야를 채웠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많이 아팠지?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지호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작은 아기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낯선 이방인 같던 아이가 처음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 퇴원 절차를 마치고 돌아갈 곳을 고민하던 하린에게 지호가 말했다.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건 어때? 하린은 당황했다. 그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다. 하지만 병원에서 막 태어난 아이와 함께 원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난방도 불안했고 수돗물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다. 그는 이미 아기 침대를 준비해두었고 분유와 기저귀, 소독기까지 완비해두었다. 하리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는 아이에게 민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설명해 주었고 그 순간 하리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밤마다 하리는 모유 수유를 하고 젖병을 소독하고 민서를 재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힘들고 고단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지호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민서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고 주말마다 이유식 책을 보며 레시피를 연구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었다. 하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가능할까? 혈연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었던 이 가족의 형태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호를 볼 때마다 민서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라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민서를 바라보고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감사했다.
그리고 어렴풋이 느껴졌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젠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하리는 민설의 젖병을 정리하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지호가 병원에서 퇴근할 시간이었다. 요즘 그는 병원 응급실 야간교대 근무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지만 민서가 깨어있는 시간엔 어떻게든 얼굴을 비추려 애썼다. 하리는 그가 없었다면 이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라 확신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감히 정의 내릴 수 없었다. 민서가 2달을 넘기고 100일을 바라보던 어느 날, 하리는 병원 정기검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손글씨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다. 민서의 첫 예방접종, 수고 많았어. 네가 있어서 아이도 나도 안심이야. 지호. 그녀는 카드를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어느 순간부터 지호는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거창하지 않지만 일관된 행동이었다. 혼자 버티는 사람에겐 그런 존재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하린의 엄마가 연락을 해왔다. 처음이었다. 아이를 낳고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였다. 친구에게 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다. 하리는 망설이다가 약속을 잡았다. 어머니는 변한 듯했다. 예전처럼 꾸짖지도 않았고 조심스럽게 민서를 안아보았다. 그리고는 고맙다,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리는 눈물에 삼켰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하리는 조금 더 편히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지호는 퇴근 후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하리는 어머니와 만났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말해야 할 게 있어.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고 하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큰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느꼈다. 지호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5해 전 미국에 있던 시절 그는 결혼을 했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이는 현재 전주에 있는 외가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는 학업과 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외할머니가 쓰러졌고 외할아버지는 혼자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다고 했다. 결국 지호는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이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무게였다. 민서 하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또 다른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하린과 민서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고 이제는 그의 차례였다. 그녀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며칠 후 지호는 전주로 내려갔고 하루 만에 돌아왔다. 함께 돌아온 아이는 7살로 보였고 이름은 현우였다. 하린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조숙했고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민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차갑기까지 했다. 첫날 밤 현우는 하린이 준비한 저녁을 먹지 않았고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하린은 지호에게 물었다. 혹시 나 때문에 아이가 더 혼란스러운 건 아닐까?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현우는 원래 조용한 아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없었다.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는 것이 더 두려웠다. 이후 며칠간 하리는 현우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그는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아침 식탁에서도 대화를 피했고 민서가 울어도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어떤 날은 민서의 장난감이 부서져 있었고 그날 저녁 하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무표정하게 나는 아기 싫어요. 엄마도 싫어요. 엄마 같은 사람은 더 싫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하리는 말말을 잃었다. 아이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녀를 향한 거부감은 진심이었다. 지호 역시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했고 현우는 그날 밤 또다시 방문을 잠갔다. 그날 이후 하리는 멍하니 민서를 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서를 보며 불안함을 느꼈다.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이는 마음으로 말한다. 그리고 지금 현우의 마음은 그 어떤 벽보다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녀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젠가 민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반드시 이 벽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며칠째 현우는 할인과 문도 마주치지 않았다. 민서가 울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할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도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지호는 퇴근 후 아들을 달래보려 했지만 현우는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그도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할인은 더 이상 아이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틈을 만들고자 했다. 현우가 식탁에 앉지 않아도 말없이 밥을 차려놓고 민서가 자는 동안 조용히 동화책을 테이블에 놓아두었다. 간섭도 부탁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리를 지켜주기로 했다. 어느 날 현우가 없을 때 민서가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해열제를 먹여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 다급한 상황에서 할인은 지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할인은 민서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됐다.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지호가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현우였다. 현우는 말없이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아이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은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할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침묵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현우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기 아픈 거예요?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날 밤 그는 병실에서 할인과 함께 민서를 지켰다. 그날 이후 현우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고 할인이 준비한 도시락도 남기지 않았다. 민서가 깨어있을 땐 멀리서 바라보았고 간혹 아이가 웃을 때 조용히 따라 웃는 모습도 보였다. 할인은 이런 변화를 모른 척했다. 칭찬하지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현우가 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 눈빛을 조용히 받아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 민서를 재우고 나왔을 때 거실에 앉아있던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기는 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할인은 놀랐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민서는 내 아기야. 그런데 엄마가 혼자 키우기 어려워서 이 집에 온 거야.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나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눈빛에 진심이 있었다는 걸 확신했다. 며칠 뒤 현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을 가져왔다. 그림에는 아이 셋과 어른 둘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위에 적힌 글자는 서툴렀지만 또렷했다. 우리 가족. 할인은 그림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할인 앞으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민준이었다. 봉투 안에는 친자 확인 요구서와 내용 증명이 들어있었다. 민준은 아이가 본인의 자식임을 확인한 뒤 법적으로 인지하겠다고 주장하며 할인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적어놨다. 동시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 요구와 재산 분할 언급까지 덧붙여 있었다. 몇 장의 서류는 할인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호는 늦게 들어왔다. 할인은 낭설이다가 봉투를 건넸다. 지호는 문서를 조용히 읽고 나서 천천히 물었다. 혹시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한 적 있어?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 연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 절대 이대로 넘기면 안 돼. 며칠 뒤 할인과 지호는 변호사를 찾았다.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할인은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친부가 인지를 요구할 경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히 민준이 아이에 대한 정기적 접촉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리는 불안했고 지호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다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가 민서를 법적으로 입양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하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입양?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로 등록하면 친부가 개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가족으로 지켜야지. 그 순간 하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지호의 말 속엔 어떤 계산도 타협도 없었다. 그저 지켜주고 싶다는, 가족으로 만들고 싶다는 진심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하리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삼켰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하리는 말이 없었다. 지호의 입양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이게 아이를 지키는 방법일까? 누군가의 이름 아래 민서를 등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지만 민준의 서류가 불쑥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지호의 말에 가까워졌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늦은 밤 민서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입양 진행하자. 지호는 그녀의 말에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서류를 준비하고 입양 심사를 위한 면담을 받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들을 모았다. 모든 과정은 번거롭고 피로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포기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심사관은 까다로웠다. 혈연 관계가 없는 두 성인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그중 한 사람이 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상황은 흔치 않았다. 특히 하린과 지호가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가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하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진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자리,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 말에 지호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며칠 뒤 입양 승인이 떨어졌다.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고 민서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지호의 이름이 아버지로 기록되었다. 하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어떤 서류보다 무겁고 어떤 단어보다 단단한 약속 같았다. 지호는 말없이 민서를 안아들었고 현우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진짜 아빠가 된 거예요?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민서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하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마음 한켠을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은 가라앉은 듯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이다. 이번엔 직접이었다. 전화번호를 바꾼 줄 알았던 민준은 그녀의 새 연락처를 써마우 찾아냈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었다. 입양까지 했다고 들었어. 그래도 내 아이인 건 변하지 않잖아. 법적 조치를 할 거야. 하리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지호와의 상의 끝에 법무법인에 연락했고 모든 자료와 통화 기록을 전달했다. 지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주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우리가 해야 할 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지키는 거야. 며칠 뒤 민주는 하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서의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아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민준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고 집요하다고 판단했다. 하린은 다시 불안해졌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호가 곁에 있었고 그들의 삶이 이제는 서류로도 명확히 연결돼 있었다. 법원에서는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명령했다. 하린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하리는 매일같이 민서를 품에 안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너는 내 아이야.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결과는 민준의 친자가 맞다는 판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민서의 법적 아버지는 지호였고 입양이 완료된 이상 민준의 권리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그는 면접 교섭권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정 조건 하에 이를 허가했다. 하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이겨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면접 교섭 첫날 민준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결국 그는 아무런 연락 없이 교섭을 포기했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면접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유든 아이를 지키는 일이 가장 먼저였다. 그리고 어느 날 현우가 하린에게 물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죠? 하린은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폭풍을 지나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에 손이 닿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리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부모교육 강연을 듣고 돌아오던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현우의 담임교사였다. 현우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잦고 수업 중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교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가정환경에 대해 묻고 전문가 상담을 권유했다. 하리는 짧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다. 지호와 상의한 끝에 그들은 아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초기 검사 후 상담사는 현우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하린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신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담사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 하린과 현우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린은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왔고 현우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건 그녀의 착각일지도 몰랐다. 아이는 다르게 느끼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을 외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현우를 바라보았다. 어느 순간부터 다정한 말을 아꼈고 애정 표현도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자신이 아이를 무의식적으로 선그은 건 아니었을까? 그날 밤 하리는 민서가 잠든 후 현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네가 친구들이랑 싸웠다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리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주말에 둘이서만 어디 다녀올래?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빛이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꼭 말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가자. 주말 두 사람은 인근 소도시의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다. 하리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체험 코너를 따라다녔고 아이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얼굴이 밝아졌다. 돌아오는 길 현우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엄마도 민서만 좋아해요? 하리는 멈춰섰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민서도 너도 똑같이 소중해. 그냥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을 들은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태도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하린이 말을 걸면 대답을 했고 가끔은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 마음은 눈치가 빨라. 우리가 바뀌면 아이도 변할 거야. 며칠 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도착했다. 다음 달 초 학부모 공개 수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우는 유난히 조용했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하리는 그가 참여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공개 수업 당일 아침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올 수 있어요? 하리는 단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친구들이 우리 엄마 예쁘대. 하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대신 말했다. 고마워.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지호에게 서울 외곽병원으로의 인사이동 제안이 들어왔다.
더 나은 조건이었지만 위치가 문제였다. 출퇴근이 어렵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줄어들 수 있었다. 지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할인과 상의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 우리가 지킬게. 그 말에 지호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신 주말마다 꼭 올게. 이삿날 아침 현우는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아빠, 진짜로 가는 거예요? 지호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래도 매주 올 거야. 너랑 민서랑 약속했잖아.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럼 나도 잘할게요. 엄마 말도 잘 듣고. 지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길게. 새로운 일상은 이전보다 조금 더 조용했지만 그만큼 단단해졌다. 하리는 두 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두고 하루하루를 보냈고 지호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세 사람의 관계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깊어졌고 어느새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서가 첫 단어를 말했다. 그것은 의외로 형아였다. 그 말에 현우는 놀라며 할인을 바라봤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모든 고민과 불안이 사라졌다. 이제 이 집에는 분명히 진짜 가족이 살고 있었다. 민서가 두 돌을 맞이하던 해 겨울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 시작되었다. 하리는 출근 전 매일 아이를 데려다주고 퇴근 후 데려오는 일상을 반복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눈물을 보였지만 점차 선생님들과 친구들 얼굴을 익히며 웃음이 늘어났다. 하리는 그런 민서를 바라보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시간도 점점 빠듯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즈음 직장에서 팀장이 퇴사하며 내부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린에게도 팀장직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아이들 돌봄과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무엇보다도 민서가 아직 엄마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였고 현우 역시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 중이었다. 하리는 잠시 기회를 접어두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했고 그녀는 이미 정해진 책임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민준의 소식이 또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민준이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것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아이를 되찾지 못한 아버지의 심경을 토로했고 법적 절차로는 졌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내 아이라는 말을 남겼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하리는 회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몇몇 동료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고 어떤 이들은 침묵으로 불편함을 표현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지호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람 인생을 소비해도 되는 거야?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민서만 괜찮으면 돼. 그녀는 단호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며칠 후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우리 민서가 뉴스에 나왔다고. 하리는 순간 멈췄다. 형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이상하대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하리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았다. 사람들은 잘 모르면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우리는 알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하린이 민서를 재우는 사이 아이는 부엌에 메모를 남겼다. 나는 우리 가족 좋아요. 며칠 후 민준의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명예훼손 소송이었다. 그들은 입양 절차와 그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다시 언급했고 하린이 아이를 독단적으로 숨겼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지호는 단호하게 대응했고 변호사는 즉시 반소를 준비했다. 법적 공방은 다시 시작되었고 하린은 지칠 틈도 없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 곁에는 지호가 있었고 현우가 있었고 민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고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믿을 수 있었다. 법정에서도 그녀는 담담히 증언했다. 민준과의 관계, 아이를 낳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의 양육 과정.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사실을 정리해 이야기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할인과 지호의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민준의 일방적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할인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각하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했다. 며칠 후 민준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다. 그는 더 이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서의 인생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그 말 한마디에 할인은 복잡한 감정에 잠겼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은 끝을 내야 진짜 끝이었고 그 끝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남겨야 할 때도 있는 법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자리에 누워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괜찮아진 거죠? 할인은 대답 대신 불을 끄고 아이 곁에 누웠다. 민저의 숨소리가 얕게 들렸고 현우는 가만히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모든 대답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몇 달 후 민서는 어린이집에서 첫 발표회를 준비했다. 소녀희와 간단한 노래를 연습했고 집에서도 틈틈이 가사를 읊조렸다. 하리는 바쁜 와중에도 민서의 연습을 도와주었고 현우 역시 곁에서 박수를 쳐주었다. 주말이면 지호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세 사람의 모습은 어느새 익숙한 가족의 풍경이 되어 있었다. 발표회 당일 하린과 지호, 현우는 나란히 앉아 민서를 기다렸다. 작은 무대에 올라선 민서는 잠시 긴장한 듯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노래를 불렀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박자는 맞았고 손동작도 또렷했다. 공연이 끝난 후 민서는 무대를 내려와 가족들 품으로 달려왔다. 하리는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멋졌어. 그날 저녁 현우는 식사 후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서가 나중에 크면 엄마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하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다. 그래, 언젠가는 말해줘야지. 하지만 그건 민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야. 그때는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해 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도와줄게요. 그의 말에 하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며칠 뒤 윈서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이 최종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도착했다. 이름 아래에는 아버지 지호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이 몇 장의 종이를 얻기 위해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수없이 흔들렸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 자리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호는 요양병원으로 정식 발령을 받으며 근무지가 완전히 옮겨졌다. 그는 매주 주말이면 여전히 집으로 왔고 어느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그를 찾아 시골로 내려가기도 했다. 작은 방 하나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근처 산책로를 걷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의 불편함보다 마음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것을 하리는 실감했다. 어느 봄날 현우의 학교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글쓰기 대회가 열렸다. 현우는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는 글에서 가족은 같은 피보다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썼고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하나로 묶여 있다고 적었다. 글을 읽은 담임교사는 하린에게 조용히 말했다. 현우가 정말 단단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이에요. 하린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민서를 안고 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끝은 때로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고 견디고 지키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해 여름 민서는 3살이 되었고 현우는 반장을 맡았다. 하리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었고 지호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팀장이 되었다. 누구의 삶도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서로를 향한 책임을 잊지 않았다. 어느 저녁 하리는 아이들을 재운 후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서늘하게 흘러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괜찮은가? 대답은 간단했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늘어났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판단하며 때론 의심과 편견이 앞서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가족은 그런 세상의 외부에 있는 작은 성 같은 것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견디고, 다투고, 결국 함께 남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단단한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서 하리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매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삶의 가장 단단한 방식이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혈연보다 더 깊은 마음의 유대,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함께 지켜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 있는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